끊임없이 막스가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게 "상품 생산이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 경제가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일권일편이 인제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 중에 인제 하나가 왜 상품과 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인제 길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해서 바로 말해 주면 인제 좋겠는데 예. 근데 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권일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이제 근본적인 규정,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로서의 이제 규정에 대한 분석이고, 예 그리고 그게 결코 당연하고 필연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인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라면은 예 다른 무엇 이전에 '상품 생산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 경제, 상품 생산을 인제 그대로 두고 '자본주의를 넘어서겠다.'라는 시도는 적어도 이제 막스의 시각에서 보면은 예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99 쪽에 두 번째 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씨 부탁드립니다. 도로주와 경제학의 범주들은 위와 같은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범주들은 역사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사회적 생산 양식, 상품 생산의 생산 관계에서는 사회적으로 타당하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고 형태다. 그러므로 상품의 모든 신비, 즉 상품 생산의 토대 위에서 노동 생산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상과 황당무계는 우리가 다른 생산 형태로 이행하자마자 곧 사라져 버린다. 정치경제학자는 로빈슨 크루소의 이야기를 좋아하므로 먼저 로빈슨 크루소의 섬생활을 보기로 하자. 로빈슨 크루소는 본성이 검소하지만 각종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도구를 만들고 가구를 제작하며 염소를 길들이고 물고기를 잡으며 사냥을 하는 등 각종 유용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나 이와 유사한 것은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의 온갖 활동을 즐기고 위안거리로 삼기 때문이다. 자기의 다양한 생산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여러 기능들이 동일한 자신의 여러 가지 활동 형태, 따라서 인간 노동의 여러 가지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절실한 필요 때문에 자기 시간을 정확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 사이에 배분한다. 어떤 기능이 자기 활동 전체에서 더 큰 시간을 차지하는가는 목적하는 유용 효과를 얻는 데 부닥치는 곤란이 큰가 작은가에 달려 있다. 그는 경험으로 이것을 안다. 난파선에서 시계, 장부, 잉크, 펜을 구해낸 우리의 로빈슨 크루소는 훌륭한 영국 사람답게 즉시 자기 자신의 일들을 장부에 적기 시작한다. 자기 장부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유용한 물건들이나 그것들을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이나 끝으로 이들 생산물의 일정량을 생산하는 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노동시간 등의 명세가 포함되어 있다. 로빈슨 크루소와 그 자신의 손으로 만든 불을 구성하는 물건들 사이의 모든 관계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여 누구라도 특별히 머리를 쓰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관계들은 벌써 가치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자본주의 이외의 인제 다른 사회 형태, 경제 형태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왜? 주류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은 상품 생산 그 자체를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사회적 생산 양식, 즉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모든 사회 형태가 반드시 상품 생산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노동 생산물은 곧 상품이고 가치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예 대단히 이제 협소한 그리고 몰역사적인 그런 인제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걸 인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노동 생산물은 곧 상품이고 가치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이제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걸 인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노동 생산물은 곧 상품이고 가치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걸 인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게 로빈슨 크루소의 이제 1인 경제죠. 뭐 지금도 이제 주류경제학 교과서에 이제 그 등장하는 하곤 하는 단골로 등장하는 게 이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그 좀 문제가 됩니다. 각주 31번에 인제 보면은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인제 잠깐 보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나영 씨 읽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각주 31번이요. 리카도조차도 자기의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리카도는 원시적 어부와 원시적 사냥꾼을 상품 소유자로 만들고 물고기와 짐승을 그들의 교환 가치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시간에 따라 교환되게 한다. 이때 그는 원시적 어부와 원시적 사냥꾼이 1817년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통용되고 있던 연금 계산표에 의거해 자기들이 노동도구의 가치를 계산한다는 시대착오에 빠지고 있다. 그리고 오원의 평행사변형, 공산주의적 거주지가 부르주아 사회 형태 이외에 리카도가 알고 있던 유일한 사회 형태인 듯하다. 예. 좋습니다. 자 어 이런 얘기예요. 그 임의의 인제 두 개인 독립적인 개인을 상정하고 그 개인들이 자기들이 인제 생산한 상품을 가치대로 교환한다라는 식의 인제 서술들. 이게 인제 뭐 어 명칭은 다르지만은 이제 주류경제학 교과서에 이제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분업이 얼마나 유용한가." 그래서 "시장 경제가 최고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주류경제학 교과서에 빠짐없이 이제 나오는 이런 이제 서술인데 이거 자체가 대단히 이제 '몰 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인제 상정하고 있는 독립적인 개인은 역사적으로 인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인간은 항상 인제 집단,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존을 했고 그리고 인제 그 노동 생산물끼리의 인제 교환도 나중에 확인하겠지만은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교환이 아니라 공동체끼리의 만남으로부터 교환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인간이 인제 아주 오래전부터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재했고 각자가 생산한 것들을 상품으로서 교환했다 한다라는 사고 자체가 예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인제 막스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인제 당시부터 인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로빈슨 크루소의 인제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걸 본따서 인제 이른바 인제 1인 경제를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1인 경제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각종의 유용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각종의 유용 노동 사이에 인제 분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 대단히 단순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품 생산 사회에서 가치와 이제 가치량 사이에 그 가치량이라는 문제에 대한 요소들이 이미 이제 1인 경제 수준에서도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인제 1인 경제이기 때문에 로빈슨 크루소가 행하는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물들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될 이유는 없겠죠. 자 그럼 이제 1인 경제가 아니면 이른바 분업이 행해지면은 부르주아 경제학, 주류 경제학이 이야기하는 대로 상품 생산이 생겨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인제 확인이 됩니다. 서규림 씨 읽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의 밝은 섬으로부터 음침한 유럽의 중세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는 여기에서 독립적인 사람 대신 모두가 의존적이라는 것, 농노와 영주, 가신과 제후, 속인과 성직자를 발견한다. 여기에서는 인격적 계속이 물질적 생산의 사회적 관계야 이에 의거하고 있는 생활의 여러 부분들을 특징 짓는다. 그러나 바로 인격적 계속 관계가 주어진 사회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에 노동과 노동 생산물은 그것들의 진정한 모습과는 다른 환상적인 모습을 취할 필요가 없다. 노동과 생산물은 사회의 거래에서 부역과 공납의 모습을 취한다.
상품 생산의 바탕을 둔 사회에서와 같은 노동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노동의 특수하고 자연적인 형태가 노동의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다. 부역은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의해 측정되지만 어떤 농노도 자기 영주를 위해 지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일정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교회에 바쳐야 하는 11조는 자기가 성직자로부터 받는 축복에 비하면 훨씬 더 분명하다. 중세 사람들의 상호관계에서 각자가 하는 상이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 개인들이 노동을 하면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들 자신의 인격적 관계로 나타나며 물건들, 즉 노동 생산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위장되지는 않는다. 예, 좋습니다. 자, 중세의 의 상황을 보면 농노와 영주, 가신과 제후, 속인과 성직자들이 존재했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이제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의존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인격적 예속이 중심이 된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 또는 각자에게 부과되는 노동이 사후적으로 시장에서의 상품 교환을 통해서 의미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특수하고 자연적인 형태가 노동의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노가 영주를 위해서 이제 부역과 공납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딱히 부역 또는 공납 등등의 영주가 이제 농사를 짓고 이런저런 영주의 그 일에 동원되는 것을 그 결과물을 시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할 필요가 이제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자본주의 사회, 상품 생산 사회에서처럼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중세에서는 이른바 이제 인권적 예속 관계에 의한 각자가 행하는 노동을 직접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노동으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옥 씨 부탁드립니다. 네, 공동 노동 또는 직접적으로 연합한 노동의 예를 찾아보기 위해 모든 문화 민족의 역사 초기에 나타나는 노동의 자연 발생적 형태까지 소급할 필요는 없다. 가까운 예로 가족의 필요를 위해 밀, 가축, 천, 암화포, 의복 등을 생산하는 농민 가족의 가부장적 생산이 있다. 이런 물건들은 그들 가족 노동, 공동 노동의 여러 가지 생산물이지만 상품으로 서로 상대하지는 않는다. 이 생산물들을 생산하는 서로 다른 종류의 노동들, 즉 농경, 목축, 방적, 집조, 재봉 등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회적 기능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상품 생산에 의거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자연 발생적 분업 체계를 가지는 가족의 기능들이기 때문이다. 가족 구성원의 남녀별, 나이별 차이, 그리고 계절의 교체와 더불어 변동하는 노동의 자연적 조건이 가족들 사이의 노동 배분이나 가족 구성원 각자의 노동 시간을 규제한다. 이 경우 각 개인의 노동력은 처음부터 가족 전체 노동력의 일정한 부분으로 여길 뿐이므로 개별 노동력의 지출을 그 계속 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노동 자체의 사회적 특징의 하나로 나타난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농민 가족의 가부장적 생산을 이제 예로 들고 있어요. 공동 노동 또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합한 노동의 예로서 들고 있는 건데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그 각자의 성별, 나이 등등 그리고 그 계절 등등의 계절의 교체에 따른 조건이 달라지면서 가족들의 역할, 각자의 노동 시간이 분배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행해진 분업은 자연 발생적 분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가족 구성원의 필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각각의 구성원이 행하는 노동이 갖는 의미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인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이 행한 노동을 시장의 상품으로 교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문 강의를 할 때 예로 드는 게 병만족의 분업이잖아요. 그거랑 다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인제 쪼끔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농민 가족의 가부장적 생산을 예로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예를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모든 문화 민족의 역사 초기에 나타나는 노동의 자연 발생적 형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흔히 원시공산제라고 이제 부르는 상황을 상정을 하는 거죠. 관련해서 인제 각주 32 번을 조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씨 부탁드립니다. 자연 발생적 공동체 소유는 명백히 슬라브적 형태며 심지어는 전적으로 러시아적 형태라고까지 말하는 우스운 편견이 최근에 널리 퍼지고 있다. 사실 이것은 로마인, 게르만인, 켈트인들에게도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원시적 형태며 이 형태의 수많은 표본들은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도에서 볼 수 있다. 아시아적, 특히 인도적 공동체 소유의 형태에 대한 더 상세한 연구는 자연 발생적인 원시적 공동체 소유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어떻게 그 붕괴의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했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로마적, 게르만적 사적 소유의 여러 가지 원형은 인도적 공동체 소유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이제 첫 시간에 정치경제 비판을 위하여 서문을 읽으면서 막스가 인류 역사의 이제 발전 단계를 몇 가지로 이제 순서적으로 언급하면서 첫 번째 단계를 아시아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원시공산제를 지칭하는 건데, 네. 그 아시아적이라는 인제 용어 때문에 그 19세기 중반 시점에서의 아시아 사회 일반을 원시공산제 수준으로 폄하했다. 막스가 인제 제대로 알지 못했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인제 비판 내지는 이제 공격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인제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자본을 읽다 보면 나올 거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른바 자연 발생적 공동체 소유라는 것은 모든 문화 민족의 초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19세기 유럽에서도 이게 뭐 슬라브적 형태다, 러시아적 형태다라는 식으로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본들이 19세기 중반 자본론 일권이 이제 출간될 19세기 중반 시점에서 당시 이제 잉글랜드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시아적, 특히 인도적 공동체 소유라고 이제 막스가 언급하고 있는데 아시아 사회 일반이 아니라 아시아 사회 일부 인도 등지에서 남아 있는 원시 공산제의 잔존물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아시아적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아시아 사회에 고유한 게 아니라 모든 예, 그 사회의 역사적 발전 단계 초기에 존재했었던 거고 19세기 중반 기점으로 아시아 사회가 여전히 원시공산제 수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시아의 이제 일부 지역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본주의 이후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인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번역어 수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일단 여기 읽다 보면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개인을 인간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김수행 교수님이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번역한 다음에 이걸 축약해서 자개연이라는 신조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가 자개연이다 이런 식으로 말년에 설파를 하시고 다녔는데 이거 사실은 맙스와는 전혀 다른 푸르종주의적 그 색채가 대단히 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워버리시고요. 뒤에도 계속 자개연이라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원문은 그냥 연합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부터입니다. 은찬 씨 부탁할게요. 끝으로 기분 전환을 위해 공동의 생산 수단으로 일하며 다양한 개인들의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여기에서는 로빈슨 크루소적 노동의 모든 특징들이 다시 나타나지만 이 노동은 개인적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노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로빈슨이 생산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 노동의 성과였고, 따라서 자기 자신이 사용할 물건이었다. 어, 연합의 총 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이다. 이 생산물의 일부는 또다시 생산수단으로 쓰이기 위해 사회에 남는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연합의 구성원들에 의해 생활수단으로 소비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그들 사이에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분배 방식은 공동체의 생산 조직과 생산자들의 역사적 발전 수준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다만 상품 생산과 대비하기 위해 각 개별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생활수단의 분배 몫은 각자의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노동 시간은 이중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정확한 사회적 계획에 따른 노동 시간의 배분은 연합의 다양한 욕구와 해야 할 각종 작업 사이에 올바른 비율을 설정하고 유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 시간은 각 개인이 공동 노동에 참가한 정도를 재는 척도로 기능하며 따라서 총 생산물 중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그의 분배 몫의 척도가 된다. 개별 생산자들이 노동이나 노동 생산물에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생산뿐 아니라 분배에서도 단순하고 투명하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왜 이제 번역어 수정을 요청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이제 번역된 문장은 일단 이제 영어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본론의 영어 번역본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우리가 그 앵겔스의 서문을 영어판 서문을 읽었죠. 제일 처음 번역된 그 사무엘 무어 등등이 이제 번역한 텍스트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레스 출판사에서 나중에 이제 그 콜렉티드 웍스의 이제 한 권으로 제공하고 있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판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70년대 쯤에 펭귄 출판사에서 또 새로운 영어 번역본이 나왔었어요. 근데 두 번역본이 뭐 읽다 보면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떤 대목은 뭐그 좀 더 그 정확하게 번역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인제 오역이 있거나 빠뜨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인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그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유로운 인간들 또는 이제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번역은 그 프로그레스 출판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무엘 무어가 했던 인제 번역 최초의 번역을 인제 그 individuals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 되겠죠. 자 근데 펭귄 출판사 판에서는 free ma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죠. 그럼 어떤 게 맞냐라고 하면은 독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Einen Fairline Freie Menschen vor 이렇게 되는데 프라이어 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용어로만 보면은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이라는 번역어가 훨씬 인제 그 원문에 충실한 번역어죠. 근데 사실 그 인간이나 개인이나 그게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단순한 이제 용어의 차이, 용어 선택의 차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왜 이제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어 실제로 김수행 교수님이 개인이라는 번역어를 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20세기 사회주의에서 국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국가 단위의 계획 경제를 하는 방식이 막스주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잘못 매도를 하고 이른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것들을 이제 전망으로 제시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프루동의 발상이고 막스가 결코 한 번도 긍정한 적이 없었던 그런 발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개인이라는 번역어를 택하면서 이때의 개인이 이제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소생산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프루동의 아이디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앞부분에 이제 수식어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게 인제 소생산자 또는 협동조합 사회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전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동의 생산 수단으로 일하며 즉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는 이미 철폐되어 있는 거죠. 다양한 개인들의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분업 자체가 계획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연 발생적인 무정부적 분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프루동이 이야기하는 소생산자 협동조합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이제 사적 소유를 철폐한 협동조합을 우리가 상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서 발전시키면은 사적 소유를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폐지할 수 있다. 그게 올바른 방식이다라는 주장인데 막스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 이른바 이제 협동조합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실제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협동조합 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취관계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폐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협동조합 그 자체가 사회 전체에서 하나의 사적인 상품 생산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사회적 분업이 행해지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적 생산자, 사적 자본가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구성원들을 착취하고 수탈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자기들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이런 착취하고 수탈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결코 이제 사회 전체의 사적 소유의 철폐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전면적으로 철폐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고 막스가 이야기한 것은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국유화라는 형태로 철폐하는 게 가장 일차적이고 올바른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협동조합적 방식이 보조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협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자본주의를 폐지한다라는 발상을 막스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한국에서도 각종의 이제 협동조합 운동 또는 이제 일종의 유사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제대로 성공한 적이 이제 별로 없고 그나마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경우는 어떤 경우 가능하냐? 내부 구성원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뭐 가장 많이 이제 협동조합 운동과 관련해서 선전이 된 게 스페인의 몬드라곤이거든요. 예, 거대 협동조합 기업인데 실제로 이 몬드라곤이 대규모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몬드라곤 내부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비조합원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고 그 비조합원들의 이제 노동 조건은 어느 자본주의적 기업 못지않게 열악하다라는 거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협동조합 기업들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각종의 사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막세 생각이 아니라 프루동적인 사고인데 20세기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그 충격을 정확하게 이제 직시하고 그 패배를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발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패배의 책임을 이제 20세기 사회주의에 넘겨버리고 오히려 막스주의를 이제 왜곡하면서 뭔가 막스가 이미 철저하게 비판했던 철진한 사고방식이 새로운 올바른 대안인 것처럼 잘못 선전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프루동주의적 발상은 뭐 한국에서 먼저 나온 게 당연히 아니고요. 한국에서 뭐 좌파 운동의 거의 대부분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나라들에서 이미 발생하고 진행된 걸 수입을 한 경우가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루동주의적 편향도 일본에서 훨씬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일본은 한국보다 낙수주의적 그 사상적 기반이 훨씬 탄탄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이런 걸 주장하는 협동조합 운동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게 막수주의다라는 식으로 강변하지 않고 이게 이제 프루동의 계획이었다라는 걸 당연하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수입되면서 마치 이제 프루동의 생각하고 막스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왜곡하는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걸 선전하는 분들이 또 나름 한국에서 이제 막수주의 이론가, 경제학자라고 이제 알려진 분들이 드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막스 자신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우리가 항상 이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당연하게 지켜야 할 원칙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제 경력이나 권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맞는 얘기인지를 우리가 직접 우리 머리로 생각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나중에도 다시 확인이 되겠지만 프루동적인 방식은 결국 자본주의로가 다시 재확립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즉 프루동이 꿈꿨던 게 그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각자 자기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생산하고 교환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애초에 자본주의가 성립하는 과정이 이런 다수의 소생산자들이 몰락하면서 생산 수단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이 된 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출현한 과정인데 이걸 다시 뒤로 되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되돌린다고 해봤자 똑같이 자본주의를 극복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다시 확립될 뿐이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그 자본론 1권에서 막스가 이제 우리 이번 학기 공부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텐데요. 제일 마지막 편에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는 그런 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소련이 붕괴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소련이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어떻게 확립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20세기 사회주의를 이제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련에서 노동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국유화라는 형태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했기 때문에 결국 그 국유화라는 형식으로 존재했지만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배계급이 이런 그 책략을 쓴 거예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놓고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그 국영기업들을 사유하는 과정에서 국영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시키고 노동자들에게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교환권, 바우처를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바우처 방식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구소련 시대의 모든 기업들의 주식을 모든 노동자들이 고르게 분배받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도 나름 진보적 개혁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른바 국민기업, 소액주주들이 이제 중심이 된 경제 개혁 이런 것들, 재벌 개혁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진보적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사고 방식에 비춰보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어때요? 어떤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 못지않은 소수의 거대 독점 자본가들이 사회 전반을,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바우처를 나눠 받았지만 실제로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 당장 이제 그 자본주의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무너지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떠오르는 소수의 유산 계급들에게 헐값에 이제 그 팔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소유의 분산, 생산수단의 소유가 분산되었지만 이게 대단히 빠른 시간 안에 소수의 손에 생산수단이 집중되는 과정이 만들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이제 프루동주의적 발상이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의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막스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자본주의를 폐지한 사회에서의 그 공동체 구성원의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충족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그랬을 때 인간의 노동과 그 인간의 노동 시간을 어떤 식으로 분할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빈슨 크루소적 노동의 모든 특징들이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했던 노동들과 그다음에 이런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새로운 사회 연합이 그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하는 노동,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 노동인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총생산물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스가 총생산물을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자, 어떤 사회가 자기 생산물을 한꺼번에 전부 소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소비를 해버리면 그 사회는 다음 기회에 굶어 죽어요. 왜? 다음 기회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생산물의 대단히 큰 부분이 생산수단이라는 형태로 다음 기회 생산을 위해서 보존되어야 되고 사회 구성원에게 이제 분배될 수 있는 부분은 생활수단뿐이다라는 거예요. 생활수단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막스가 이게 이제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배 방식이 공동체의 생산 조직과 생산자들의 역사적 발전 수준에 따라서 변화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품 생산과 대비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분배한다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막스가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단계를 설정하죠. 우리가 이제 인문 강의 시간에 마지막 주제가 사회주의 원리에 관한 거였는데 막스가 고타강령 비판이라는 텍스트에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이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첫 번째 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그리고 각자에게는 기여 공헌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노동 시간에 따른 분배라는 게 결국 이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염두에 둔 거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인데, 그랬을 때 이제 이 노동 시간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건데, 상품 생산 사회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상품 생산 사회, 오늘날의 이제 자본주의 사회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상품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여기서도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회적 계획에 따른 노동 시간의 그 비율이 배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일단 각자 상품 생산자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이걸 행하고 나중에 결과물을 상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되었으면 사후적으로 교정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때로는 이게 폭력적인 공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되기도 하는데,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전적인 계획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배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낮은 단계 공산주의에서는 이 노동시간이 분배 몫의 척도로도 기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개별 생산자들의 노동, 그리고 노동 생산물과 사회 전체의 총노동 사이의 관계라는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 상품 생산 사회에서처럼 물건들을 통한 간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산과 분배에서 단순하고 투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본주의 사회 외의 다른 어떤 사회에서도 상품 생산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씨 부탁합니다. 네. 종교 세계는 현실 세계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자 일반이 자기 생산물을 상품과 가치로 취급하여 자기의 개인적 사적 노동을 동질적 인간 노동으로 환원함으로써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추상적 인간에게 예배하는 기독교, 특히 그것의 부르주아적 발전 형태인 프로테스탄트교나 이신론 등이 가장 적합한 형태의 종교다. 고대 아시아적 그리고 기타 고대적 생산 양식에서는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하고 따라서 인간이 상품 생산자로 전환하는 것은 하나의 종속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 원시 공동체가 점점 더 붕괴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대했다. 진정한 상업민족은 둘 이상의 세계 사이에 사는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신처럼 또는 폴란드 사회의 틈새에 끼어 사는 유태인들처럼 고대 세계에서는 오직 틈새에만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고대의 사회적 생산 유기체는 부르주아 사회에 비교하면 매우 간단하고 투명했다. 그러나 고대의 생산 유기체는 인간의 미성숙한 발달에 근거했거나 직접적인 지배, 종속의 관계에 근거했다. 이런 생산 유기체는 노동 생산력이 낮은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따라서 물질적 생활 영역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좁을 때만 생기고 존속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관계의 좁음이 고대의 자연 숭배와 민중 신앙의 기타 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현실 세계의 종교적 반영은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일상생활의 실질적 관계가 완전히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만 비로소 소멸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 생산이 일반화된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종교 세계가 현실 세계 반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산물을 상품과 가치로 취급하고 자신의 사적 노동을 동질적 인간 노동으로 환원함으로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 그중에서도 이제 개신교가 자본주의 사회, 상품 생산 사회에 적합한 종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자본주의 이전에는 상품 교환이 없었느냐? 예. 상품 교환은 대단히 일찍부터 나타났지만은 한 번도 일반화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론 1권 1편에서 보고 있는 게 상품 생산 사회로서 그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 규정인데 그냥 상품 생산 사회가 아니라 상품 생산 사회, 상품 생산이 이제 지배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일반화된 상품 생산 사회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회가 이제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그 이른바 종교적 믿음과도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생산 유기체의 미성숙함과 그 고대의 이제 신앙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현실 세계의 종교적 반영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투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날 때 비로소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라는 걸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규정이 어떤 의미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막스주의적 입장에서 종교를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면 된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생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이제 이 관계가 명확하지 않죠. 우리가 봤듯이 엄청나게 분업은 발전하지만 여전히 자연 발생적이고 무정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비합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걸 이제 그 폐지한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가 소멸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그 이념이 아닙니다. 뭐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은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그 구소련 지역에서 어,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그 주가를 올리게 됐죠. 나중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그 엄혹한 탄압도 사람들의 이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없애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죠. 한 번도 탄압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른바 인제 종교가 하나의 산업으로까지 이제 되고 각종의 그 신앙이라는 것들을 빌미로 해서 각종의 이제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특혜를 폐지하긴 했지만 종교를 탄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그리스 정교회 전통의 그 흐름이라는 게 새롭게 그 부상하게 된 그 거대 자본가 계급과 결탁해서 또 엄청나게 득세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김민아 씨 부탁합니다. 사회적 생활 과정, 즉 물질적 생산 과정의 모습은 이것이 자유로운 연합한 인간들에 의한 생산으로 되고 그들의 의식적, 계획적 통제 밑에 놓이게 될 때 비로소 그 신비의 베일이 벗겨진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는 일정한 물질적 토대 또는 일련의 물질적 생존 조건을 가져야 하는데 이 조건 자체도 하나의 길고 힘든 발전 과정의 자연 발생적 산물이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유로운 연합한 인간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서 그 역자가 이제 자계연이라고 임의로 번역한 내용의 원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인간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으로 바꾸지를 않았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더 이제 정확한 번역인 거죠. 자, 어쨌거나 뭐 앞서 이제 종교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연장선인 거죠.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그 사회적 생활 과정을 의식적 계획적 통제 밑에 놓을 때
신비함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조직하는 것이 이제 이걸 극복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상품 생산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항상 가능한 게 아니라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고 이것 자체도 길고 힘든 발전 과정의 자연 발생적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력의 발전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첫 시간에 정치경제 비판 서문을 읽을 때 제가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을 언급하면서 그 노예 반란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그 자유롭고 평등한 착취가 철폐된 사회는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한 물질적 토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창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경제학은 가치와 가치량을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분석했고 이런 형태들 속에 숨어있는 내용을 발견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은 어째서 이 내용이 그런 형태를 취하는가, 즉 어째서 노동이 가치로 표현되며 그리고 어째서 노동시간에 의한 노동의 측량이 노동생산물의 가치량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질문을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었다. 생산 과정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아직 생산 과정을 지배하지 않는 사회 구성체에 속하고 있다는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는 이와 같은 형태들도 정치 경제학자의 부르주아적 의식에서는 생산적 노동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자명한 자연적 필연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학이 부르주아 이전의 사회적 생산 유기체의 형태들을 취급하는 태도는 대체로 성직자들이 기독교 이전의 종교를 취급하는 태도와 비슷하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스 이전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이미 가치와 가치량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들은 상품 생산을 당연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은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생산 사회 또는 이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기초에서 개인의 독립적 판단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만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되고 가치와 가치량에 대한 규정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걸 자명한 자연적 필연성으로 인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조금 풍부한 설명이 각주 33번하고 34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시간을 들여서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막스가 언급하고 있는 게 이런 얘기예요. 자, 역사적으로 그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인간은 태고적부터 상품 생산 사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논리를 들이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기독교 성직자들이 다른 종교를 취급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각주 35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규림 씨 읽어주세요. 경제학자들은 하나의 기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제도, 인위적인 제도와 자연적인 제도가 있을 뿐이다. 공건제도는 인위적인 제도이고 부르주아 제도는 자연적인 제도다. 이 점에서 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종교를 설정하고 있는 신학자들과 비슷하다. 자기 자신의 종교 이외의 종교는 모두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고 자기 자신의 종교는 신의 계시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까지는 역사라는 것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뭐 그 신학 종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종교라는 개념 자체가 기독교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유럽 기준으로 기독교만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종교라는 상위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른바 원격지 항해라는 것들을 통해서 유럽 이래의 이제 다른 대륙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 묻지 않은 이런 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종교라는 개념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은 종교를 위계 서열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다른 종교도 믿음 체계인 건 맞는데 그건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기독교만이, 그분에 대한 믿음만이 진짜 종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들의 믿음, 종교를 신학자들이 이제 정당화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인데 실제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이전에 전혀 다른 경제 형태가 존재했다는 걸 이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봉건 제도는 인위적인 제도고 부르주아 제도는 자연적인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이제 적합한 경제 형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자본주의 이전에는 그래서 여러 형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가 출현한 다음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영원 불변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듣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적 세뇌인 거죠. 예.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가 최고다라는 이제 선전인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기독교 신학의 논리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막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또한 이전의 다른 경제 형태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게 이제 막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으로 넘어갑니다. 박지연 씨 부탁드립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상품 세계에서 나타나는 물신성 또는 노동의 사회적 성격의 객관적 현상 형태로 말미암아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있는가는 특히 교환 가치의 형성에서 자연의 기여에 관한 질의하고 무의미한 논쟁에서 잘 나타난다. 교환 가치는 어떤 물건에 들어간 노동을 표현하는 일정한 사회적 방식이므로 예컨대 환율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소재를 포함할 수가 없다. 교환 가치 형성에서 자연의 기여.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연이 교환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연이 사용 가치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대단히 풍부하고 대규모로 제공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환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뭐 당연한 건데 막스 당시에도 이제 이런 혼란이 존재했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나름 이제 자본주의 비판적인 진보적인 운동에서도 이런 혼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곡이 돼서 자연도 가치를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운동 같은 데서 그 환경 파괴를 이제 반대하면서 이를테면 이제 뭐 갯벌을 없애고 거기다 이제 방조제를 건설하려는 것을 비판하면서 갯벌의 이제 사회적 가치, 갯벌의 가치 이런 걸 막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득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이런 걸 이제 강조하면서 그걸 비판하는 건데 뭐 의도 자체는 그 선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지만은 거기서 이른바 이제 가치 개념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것 자체가 혼란을 이제 낳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인위적으로 이걸 훼손해서 다른 인공물을 만들지 말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게 인류 전체에게도 이롭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이걸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일반화된 이런 이제 그 사고 방식에 얽매여 가지고 대단한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이제
화폐 형태로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 뭔가 진보적이고 급진적이라고 자칭 타칭 알려진 지식인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네. 은찬 씨 읽어주십시오. 상품 형태. 이것은 화폐 형태와 자본 형태로 발전한다. 는 부르주아적 생산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미발달한 형태이므로 그것은 비록 오늘날과 같이 지배적 특징적인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비교적 일찍부터 나타났으며 그 때문에 그 물신적 성격은 비교적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구체적인 발달한 형태에서는 이 단순성이라는 외관까지도 사라진다. 중금주의의 현상은 어디에서 오는가? 중금주의자들은 금과 은이 하나의 사회적 생산 관계로서의 화폐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금과 은이라는 자연물이 독특한 사회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의 경제학은 거만한 태도로 중금주의를 비웃고 있지만 그것의 물씬 숭배성은 그것이 자본을 취급하자마자 아주 뚜렷해지는 것은 아닌가. 3권 제24장 자본관계의 피상적인 형태인 이자 낳는 자본을 참고하라. 지대는 토지로부터 생기는 것이며 사회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는 중농주의자들의 환상이 사라진 것은 얼마 전의 일이 아닌가. 그러나 너무 앞질러 네, 나가는 것을 좋습니다. 뭐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환상이 이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심화되고 만연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물신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역자주로 이것이 화폐 형태와 자본 형태로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상품만 우리가 들여봤다 봤으니까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제 상품 물신이죠. 근데 이게 이제 더 신비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물신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라는 거예요. 네. 자,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가 곧 자본주의 사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 부르주아적 생산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 환상이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자본주의 초기에 이른바 중상주의의 초기 버전인 중금주의 같은 경우는 화폐로 사용되는 금이나 은만이 가치를 가진 부다, 국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금이나 은이 어떤 신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당연히 틀린 얘기고 오늘날의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되도하는 얘기다라고 비웃지만 그렇다면 자기들은 이런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지금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본의 자기 증식 능력에 대한 환상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1권 1편 수준에서 다루기에는 한참 뒤에 나올 얘기를 미리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 수업, 정치경제학 인문 수업 같이 하신 분들은 이자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나중에 지대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잉여가치의 일부가 이자로 분배되는 과정에서 이자를 얻는 자본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화폐를 대부하는 것을 통해서 가치 증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겨난다? 돈이 돈을 낳는다. 자본은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이제 환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자본 불신인 거죠. 실제로 오늘날에 막스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근대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은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대단히 우습게 보는 중금주의 환상 못지않게 자기들도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언급하는 게 이른바 이제 중농주의 환상이죠. 중농주의자들은
농업만이 생산적이고 자연으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지대를 공부하게 되면 명확해지겠지만은 잉여가치 일부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제 그 지대 형태로 분할되는 과정이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생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특정한 사회적 생산관계 하에서 잉여가치 일부가 초과 이윤의 형태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분배되는 게 지대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온전히 자본론 체계 안에서 보려면은 3권 5편과 6편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일제사 1권 1편을 보고 있는데 자본론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앞질러서 막스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전 지식이 없이 이제 자본론을 처음 읽었을 때 조금 그 뭔 소린가 싶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데 막스는 지금 1권을 출판하는 상황에서 자본론 3권까지의 초고를 전부 집필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기는 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치경제학 입문 수업에서 그 짤막짤막하게 이제 뼈대만 추려서 이미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아직 접하지 못한 분들은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치경제학 입문 수업의 한 5강, 6강 정도를 찾아서 보시면은 5강, 6강까지만 이제 공부하시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대강의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이제 뒤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부터 오선희 씨가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앞질러 나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상품 형태 자체에 관한 또 하나의 예를 듣는데 그치려 한다. 만약 상품이 말을 할 줄 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우리의 사용 가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모르지만 사용 가치는 물건인 우리에게 속하는 것은 아니다. 물건인 우리에게 속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다. 우리 자신이 상품으로 교환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오직 교환 가치로서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런 상품의 심정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들어보자. 계속 네. 읽을까요? 가치, 교환 가치는 물건의 속성이고 사용 가치는 인간의 속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치는 필연적으로 교환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 사용 가치는 인간의 속성이고 가치는 상품의 속성이다. 인간이나 사회는 부유하고 진주나 다이아몬드는 가치 있는 물건이다. 진주나 다이아몬드는 진주나 다이아몬드만큼 가치를 가진다.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스가 이제 계속 비판했던 상품 생산을 그 자체로 이제 당연시하는 상품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어떤 물건은 당연히 상품이고 그 물건은 항상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특정한 생산 관계 하에서만 노동 생산물 물건이 상품이면서 가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회에서든지 간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물건은 사용 가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인간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상품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품어인 거죠. 뭐 우리의 사용 가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겠지만 사용 가치는 물건인 우리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이제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인데 상품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자기는 나면서부터 상품으로 지금 시장에 등장해 있으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특정한 발전 단계하에 상품 생산 사회에서만 유효한 그런 사고방식이고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설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상품 생산 자체를 그 자체로 당연하고 영원불변한 것으로 사고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되도 않는 이야기인가를 막스가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리 씨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부탁합니다. 진주나 다이아몬드 속에서 교환 가치를 발견한 화학자는 아직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 화학적 실제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예리한 통찰력을 자부하고 있는데, 그들에 따르면 물건의 사용 가치는 물건의 물질적 속성과는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물건의 가치는 물건으로서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와 같은 엉터리 견해를 확증해주는 것은 물건의 사용 가치는 교환 없이, 즉 물건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실현되지만 물건의 가치는 오직 교환에서만, 즉 하나의 사회적 가정에서만 실현된다고 하는 기묘한 사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저 선량한 독베리가 경비원 시콜에게 가르쳐준 충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충고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운명의 덕택이지만 읽고 쓰는 것은 자연히 알게 된다. 네, 좋습니다. 자, 진주나 다이아몬드에서 교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예리한 통찰력이라는 게 이제 반어법이죠. 물건의 사용 가치는 물질적 속성과는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물건의 가치는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반대로 바꿔 쓴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예, 물건의 가치는 물질적 속성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왜? 예, 이건 이제 물건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사람들끼리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사용 가치야말로 그것의 이제 속성으로서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정반대로 되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정반대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용 가치는 교환 없이 물건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 가치야말로 물건의 물질적 속성으로서 물건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가치라는 거는 결국 예, 예, 교환을 통해서 사회적 과정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에 물건의 물질적 속성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용한 게 이제 셰익스피어 희곡 중에 하나인데요. 뭐 요런 얘기입니다. 자,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운명의 덕택이지만 읽고 쓰는 건 자연히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자, 읽고 쓰는 걸 자연히 알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읽고 쓰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이건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셰익스피어가 이 희곡을 집필할 당시에는 이른바 그 교육이라는 것들이 일반화된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읽고 쓰는 걸 알 수 있으려면은 문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나름 이제 최소한 귀족이거나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읽고 쓰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쓰는 건 자연히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읽고 쓰는 것이야말로 운명의 덕택인 거죠. 자기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게 다 정해지는 거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뭐 그 호감형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타고난 것에 따라서 외모나 성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게 정해지는 거니까 이게 어때요? 이 문장이 완전히 이제 정반대되는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예, 예, 충고를 합시고 이제 하는 꼬라지가 사실은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떠벌리고 있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상품 생산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잘못된 사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 4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네네네. 그 애덤 스미스가 다음에 배울 내용이지만 그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을 구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 전개가 아주 우습게 됐는데 지금 방금 배운데 지금 각주에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애덤 스미스가 가치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가치 분배, 소위 말하는 자본은 이윤, 노동은 임금, 그 다음에 지대는, 아니, 토지는 지대, 이걸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분배를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소위 말하는 가치로부터 분배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뭐 네네.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우리 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너무 앞서 나가신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측면이 있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일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만 따서 강조를 하자면은 자, 막스 이전에 스미스하고 리카도가 이미 이윤이나 이자나 지대 등등의 기원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동자가 생산한 것 중에 이제 일부를 지배계급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그 실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딱히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한계였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예, 역시 이제 막스가 여기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 상품 생산 사회를 지극히 당연하고 영원불변한, 고정불변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발견해 놓고도 그 다음으로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네. 각주에 4번에 나왔는데, 각주 어딥니까, 정확하게? 34번에 몇 쪽이죠? 34요.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각주 34가. 지금 두 장, 네, 105쪽이네요. 34쪽이거든요. 네네네. 가치 형태 쯤에 전개를 어디쯤입니까? 각주 34번이 상당히 긴데요. 두 번째 줄요. 두 번째 줄, 네. 네, 그 가치 형태, 교환 가치로 되게 하는 가치 형태를 찾는 성공이 못했다는 이거와 관련해서 그 분배의 문제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 가치로부터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토지 가진 사람은 지대를 받고 아니요, 임금을 아니요. 지금 계속 네, 앞서 나가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네. 지금 여기서는 뭐 이자나 이윤이나 지대와 관련된 얘기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고전파 경제학의 가치 형태에 대한 분석을 전혀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지. 예. 그로부터 예, 그런 잉여 가치에 대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네,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가치하고 교환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도 못하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교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된다. 딱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스미스나 리카도는. 그래서 왜 가치가 노동시간이라는 그 본래적인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자본주의 사회 상품 생산 사회에서 다른 상품과의 교환 비율 내지는 화폐와의 교환 비율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를 스미스하고 리카도는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잉여 가치가 이윤으로 되고 그것이 다시 이자, 지대 등등으로 분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네. 예, 좋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질문하시는데 지금 음소거 상태인가요? 네, 정명호 씨 부탁드립니다. 네. 103쪽에요. 103쪽이요. 네, 예,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정치 경제학은 가치와 가치관을 비록 불완전하지만 여기서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불완전하긴 하신 말이라고 얘기를 수사를 예, 우리가 이제 공부한 가치와 가치량에 대한 분석은 막스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네. 막스가 자기 이전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 분석을 봤을 때 충분치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앞에서 예,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야기다가 각주 33번에 이제 길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얘기고 뭐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은 뭐 나중에 서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예, 그 불완전하지 않은 막스가 분석한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막스 이전에 그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한 그 가치에 대한 분석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각주 33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시죠. 자, 더 없으시면 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자본론 1권의 1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큰 산을 하나 이제 넘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가는데, 예, 어쨌거나 1장보다는 조금 읽을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 1장의 처음부터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까지를 한 번씩 다시 한번 찬찬하게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예, 1장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2장 읽을 거고 3장 1절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1장 한번 다시 복습하신 다음에 2장하고 3장 1절, 그러니까 135쪽의 상단까지네요. 거기까지를 한 번 정도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2장 교환 과정은 1장 3절에서 조금 빡빡하게 전개했던 거를 훨씬 알기 쉽게 다시 이제 풀어 써주고 있으니까 아마 훨씬 읽을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3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